안녕하세요. 조용한 생활의 2025년 첫 번째 극장전에 오신 여러분을 뜨거운 우정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너 들으시는 생활인 모두 올해 영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좀 있네요. 신의21 송경원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새해 처음 보는 건가요? 네네, 새해 처음 보는 건데 올해 2024년 연말과 2025년 신년이 이렇게 기분이 안 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뭐 이유가 뭔가, 다 있죠. 해가 넘어갔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아니, 계속되고 있는 기분이고. 이 시퀀스가 종료가 돼야 네네. 이제 새로운 타임라인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늘 신년마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연례 행사처럼 이제 그렇죠. 연말에는 그해 정리하고 그쵸. 신년에는 올해 뭐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는 걸 하는데 어때요? 그 영화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다고 올해 개봉이 예정된 영화 중에 송편이 손꼽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국정막론하고? 네. 신작 외화랑 한국 영화랑 그리고 OTT 시리즈도 요새 다루니까 그렇죠. 예. 그것까지 다 한 주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맨날 나온 얘기지만 영화사는 어렵다, 극장 어렵다라고 해도 또 신작 나오는 거 라인업들 보면 많이들 준비하고 예. 볼 것들 꽤 많구나 싶어서 한 해를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외화는 실제로도 꽤 많이 결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잡혀 있는 것도 있고요. 올해는 박찬욱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다 돌아오잖아요. 그렇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제일 아마 기대받는 거는 가깝게 개봉하죠. 2월 말 봉준호 감독님의 미키 세븐틴이 드디어 개봉을 하고 네. 아마 이거는 개봉하고 맞춰서 뭐 베를린에서도 소개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또 박 감독님 영화는 아직도 약간의 촬영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도 1월 말 뭐 2월 초까지 크랭크업을 한다고 들었고 그러면은 칸은 좀 빠듯한 것 그렇죠. 같고 엄청 빠듯한 베니스가 되는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네. 베니스가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수식어가 있잖아요. 모두가 얘기하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칸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치, 깐느박. 맞아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네네. 이병헌, 손예진 주연의 네. 신작. 베니스를 간다고 하면 약간 하반기가 하반기죠. 되지만, 박 감독님 네. 하반기, 봉 감독님 상반기. 네. 그런 영화들이 가장 눈에 띄는 작품들이고 뭐 늘 돌아오는 영화들도 있어요.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도 또 올해 해요? 다시 또 한다고 하면 되게 섭섭한데 톰 크루즈 칠순을 향해 새롭게 또 출발하는군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네. 근데 우리 파트 2네요. 그쵸? 네네. 이제 드디어 돌아오고 작년부터 이어서 사실 할리우드가 집중적으로 속편이나 스피노프나 늘 하는 거긴 하지만 좀 옛날식 속편이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그 유니버스 체제가 좀 기울고. 네. 확실히 마블이라고 하는 보장된 상품이 조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개봉한 작품들도 그런 식의 속편들이 꽤 많이 눈에 띄어요. 올해? 내년이 아니고 그렇죠. 올해. 그래서 헷갈리네요. 과도기죠. 네네. 이게 네네. 헷갈리는. 근데 저는 사실 마블에 대해서 기대가 꺾인 거는 좀 됐는데 이번에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캡틴이 바뀌었잖아요. 네.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약간 CG 같은 느낌이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예고편을 보니까. 원래 캡틴 아메리카가 약간 그쵸. 리얼리티 담당이잖아요. 좀 첩보 액션 스타일이죠.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마블 전체가 약간 무게감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것도 고난이 엄청 많은 영화였어요. 재촬영도 다시 했고 원래는 진즉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래저래 스케줄이 꼬이면서 엄청 뒤에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작비도 기하급수 불어나서 제작비가 불어나면 또 약간 컨트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려가 꽤 있는 작품입니다. 언제 해요 이거는? 이것도 2월 달에 아마 개봉을 하게 될 거예요. 외화들은 진짜 라인업이 엄청 많아서 그냥 제가 조금 기대하는 것들은 저는 또 슈퍼히어로물이나 SF물도 좋아하기도 좋아하시죠. 하니까 애니메이션도 좋아하시고. 네, 썬더볼츠 같은 이게 또 디즈니 슈퍼히어로물 계열인데 약간 좀 특이하게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제임스 건이 만든 슈퍼맨이 드디어 이제 내년에 돌아옵니다. 예고편 너무 좋던데. 제임스는 확실히 자기 색깔이 있는 감독이라서 슈퍼맨이 약간 독이 든 성배 같은 거잖아요. 네. 몇 번째예요 도대체. 스몰빌까지 해서 나 정말 태어나서 줄곧 슈퍼맨만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 네. 이 제임스 건 이후에도 계속 나올 텐데
어쨌든 제임스 건 버전 슈퍼맨이 이제 드디어 첫 모습을 드러냈고 DC에 이제 또 첫 출발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되는 면들이 있고요. 근데 진짜 분하더라고요. 예고편에 빨려드는 제 자신이 너무 분하더라고요. 아니 아직도 내가 슈퍼맨한테 남은 정이 있단 말인가 막 이러. 근데 잘 만들었어요. 예고편 너무 우리 잘 좋기 만들었어요. 전까지 한 10번은 더 다시 리부트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 슈퍼맨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인간적인 측면을 엄청 어필하는 것 같고 쓰러져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장면이나 북극에서 개하고 동물들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 있죠. 예고편만 보면 일단 합격점 다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좋아요. 예. 그 밖에도 주토피아가 주토피아가 2편이 나오고요. 아, 2편이 아직 안 나왔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그런 식의 2편들이나 아니면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실사 프로젝트, 뭐 백설공주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그 노선은 좀 포기하면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남았어요, 할 게? 드래곤 길드기도 실사화가 나오거든요. 드래곤인데? 예고편 보신 분들은 약간 공감할 수도 있는데 사실 풀 CG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그거 다시 투슬리스를 실사로 보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예고편 보십시오. 그냥 CG CG 애니메이션이랑 애니메이션이요? 별반 차이 없는 왜 그러면? 그런 식의 리부트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 헐리우드도 이제 붙잡을 게 있어야 되니까 고장된 것들 계속 시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 3부작이 상당히 완벽했다고 생각해서 걱정이 앞서네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주라기 월드 이것도 새로 나옵니다. 죽어도 다시 나오는. 이제 좀 백악기로 갈 때도 됐건만.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점점 기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하는 건 아마 1월 말 2월 초 정도에 개봉하는 것 같은데 컴플리트 언노운이라고 제임스 맨골드 감독 티모시 살라메가 나오는 티모테가 오스카 남주상을 타냐 마냐를 쥐고 있는 밥 딜런 전기 영화죠. 네, 그런 영화도 나올 거고 계속 뭔가 기대 안 되는 속편들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판타스틱 4 같은 것도 다시 또 나오고요. 부제가 새로운 출발이에요. 캐스팅 바꿔서 판타스틱 4? 네, 캐스팅도 다 바꾸서 나오는 거죠. 페드로 파스칼, 바네사 컵이랑 이렇게 주연 맡아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다 리부트하는 거예요. 어른 판타스틱 4 느낌인가 봐요. 예고편이랑 공개된 정보 보면 연령대는 약간 더 후반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또 기대하는 거를 얘기하면 슈퍼 해피 포에버 이런 작품들도 올해 아마 영화제 왔던 영화요. 네네 작년에 부산영화제 이시카라고의 감독의 영화가 이거를 수입할까 싶었는데 뭐 다행히 요즘에 영화들이 꽤 작은 영화들이 꽤 잘 되는 편이라 일본 영화도 되게 상황이 좋아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수입을 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는 영화는 트론 새로 나오는 거랑 이것도 리부트이죠. 어떤 영화들은 굳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저는 빨리 트론 속편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기대가 되네요. 트론 아레스는 감독님도 요아킨 레닝이라고 저도 좋아하고 연출작도 성적들 다 준수한 뭐 캐리비안 해적도 연출하셨고 좀 스타덤 이름이 올랐던 거는 밴디다스 같은 2006년도의 영화로 상업성도 증명한 감독이죠. 네. 이 감독님이 트론의 새로운 메가폼을 잡았고 그리고 제가 올해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좀 밀려서 내년 여름쯤 개봉할 것 같은데 발레리나. 아이고 아직도 네네 밀려서 네,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얘기 나온 지 존 윅 유니버스 일부로 이제 여성 히어로가 나오는 아냐 디 아르마스 주연의 영화. 근데 그게 늦어지면서 한국 발레리나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존정서 씨 나오는 발레리나가 먼저 나왔죠. 한국 영화도 되게 많아요. 한국 영화 김명호 감독의 대홍수나 아니면 규모로 제일 큰 거 같은 경우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도 나오고요. 그래요. 뭐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10편은 훌쩍 넘어가는데 일단 기대감, 올해 영화를 향한 기대감을 좀 충전을 해놓고 1월에 개봉해 있는 영화 3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화 3편이 하얼빈, 페라리 그리고 리얼 페인 이렇게 3편. 한국 영화 하나, 미국 영화 2편인데요. 개봉을 제일 먼저 연말에 했던 우미노 감독의 하얼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하얼빈은 남산의 부장들 만들었던 우미노 감독님의 신작이고 토론토 영화제에서 프리미어를 했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에 의한 암살 사건을 클라이맥스로 삼아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군들의 투쟁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토론토 때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첫 시사 보고 나왔던 외신 기사들을 보니까 장르적으로 스파이 스릴러로 구분한 기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구분 자체가 그렇게 된 이유도 영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배우는 현빈, 박정민, 이동욱, 조우진, 전여빈 배우들이 주연을 했고 제일 놀라운 캐스팅은 이토 히로부미 역할을 우리가 뭐 코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나 통해서 알고 있는 근데 약간 좀 히피족 같고 비트족 같은 느낌의 자유분방한 인물을 주로 연기했던 릴리 프랭키 배우가 이미지를 바꿔서 정치인 역할, 이토 히로부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최근에 봤는데 보고서 제일 이제 최초의 인상이라는 게 영화 전체가 좀 슬픔에 뒤덮여 있구나. 암살, 총격, 그리고 뭐 저항군과 식민 지배군의 대결 이런 전제들만 갖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좀 침잠된 분위기 속에서 영화가 쭉 밀고 나간다는 느낌이었어요. 뭐 스토리는 여러분도 어차피 다 아실 것 같고 이 영화가 작년 연말에 제일 가장 큰 규모의 영화였고 들린 얘기로는 손익분기점이 한 650만 정도 되는 영화예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대작이 사실 좀 드물고 늘 보던 시즌의 대작 중에 아마 거의 대미를 장식한 영화가 됐는데 지금 한 430만 정도 들었어요. 그럼 안심할 때가 아니네요. 손익분기점이 600만 되면. 그렇죠. 손익분기점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개봉은 3주 정도 지났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도달하기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 저는 잘 됐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초반에 엄청 잘 됐어요. 첫 주에 거의 300만 정도 들고 드랍률이라고 하죠. 갑자기 많이 떨어진 거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영화를 보고 나면 이게 관객들이 왜 갑자기 떨어졌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 영화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입소문이 막 산불처럼 번져갈 그런 스타일은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적인 재미, 카타르시스, 극장에서의 어떤 통쾌함 이런 것들을 주는 영화는 아니고 굉장히 묵직하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차분하게 가라앉게 만드는 영화고 아주 좋은 의미로 얘기해서 야심이 드글드글한 영화이거든요. 네. 작가적인 고집, 뭐 어떤 의도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영화라서 사실 대중적으로 되게 친절하고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네. 뭐 좀 드랍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고요. 좀 전국 영향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영향도 있죠. 뭐 당연히 지금 극장에 앉아서 영화 보기 좀 쉽지 않은 시국이긴 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하얼빈은 보러 가는 게 별로 거리껴지지 않는 부류의 영화긴 했었고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가 가결되기까지 아마 이걸 가결시켜야 된다라는 의혹이 불타올랐을 때 뭔가 우리의 과거와 뭐 미래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많이들 보러 갔는데 지금 좀 전국 자체가 소강 상태로 넘어간 상황이라 뒷팀이 좀 달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영화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신경 쓰니까 작년 연말에 나왔던 영화 중에는 이 하얼빈과 미국의 11호 시빌워 A24에서 만들었던 11호가 뭔가 시국에 만든 영화라서 극장에 가도 이상하지 않은 영화들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둘 다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받진 못했는데 지금 400만이 넘었으면 메이저죠. 그렇죠? 지금 완전 메이저고 개봉 3주 차인데 아직도 박스오피스 1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극장 가는 이 영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주 대중적이고 친절한 영화는 아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면 예전에 이제 뮤지컬 안중근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영웅. 안중근 얘기들은 우리가 익히 다 아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각색할 건가의 문제가 늘 뒤따라오는데 이 영화는 저희 첫인상은 예전에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레버넌트랑 스파이 브리지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완전 다른 영화를 떠올렸는데요. 저는 장피에르 멜빌 때 그림자 군단? 그 나치에 대해서 저항했던 프랑스 레지스탕스 군 이야기인데 내부적 배신 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좀 그런 누아르적인 분위기를 감독님이 선호하시나 이런 생각도 이제 남산의 부장들도 다시 떠올려 보면은 좀 영화광으로서 그쪽에 좀 이끌리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좀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류의 그런 뭐 의심이 의심을 빚고 하면서 가는 영화도 떠올리긴 했는데 물론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로 밀고 가는 영화는 아니긴 하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각색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줄 건가의 문제인데 네. 그 뮤지컬 영웅 같은 경우는 법정씬이 굉장히 무게 비중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법정씬은 아주 그냥 한 컷 정도로 처리를 하고 비중이 가 있는 거는 암살하기까지의 예. 전 과정 그리고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설정 이런 네. 것 때문에 거의 K-pop 무비나 아니면 진짜 스파이 첩보물에 가깝게 써 있었다고 해요. 그걸 꽤 많이 감독님이 손을 보셨다고 하고 지금의 네. 이제 어떤 가닥이 잡힌 건 거죠. 음. 기본 뼈대는 스파이물에 가까운 것 같고요. 저는 이 영화는 딱 들어가자마자 엄청 큰 얼어붙은 강바닥, 쩍쩍 갈라져 있는 강바닥에 한 사람이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아까 영웅 같은 영화도 안중근을 소재로 하면 그 이미지가 필연적으로 떠오르나 봐요. 추운 광야를 예. 헤매는 사람의 이미지를 압도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이 영화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은 촬영이 끌고 간 영화기도 하죠. 홍경표 촬영 감독님. 네, 홍경표 촬영 감독님이 찍으셨고 그 꽁꽁언 도망가는 홀로 걷는 그 모습이 사실 영화의 전체 핵심 이미지이기도 하고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어디서 찍은 거예요? 실제로는 몽골의 홉스골이라는 호수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CG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네네 CG가 하나도 안 들어간 실제로 그 호수가 겨울 되면 한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1, 2월에는 절대 아니 그냥 시도도 못하고 얼음이 살짝 녹은 이제 3월 정도에 가서 찍었는데도 여전히 그 정도로 얼어 있었고 그 봄에 완전 시퍼렇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게 너무 이제 춥기도 하고 물 자체가 청정수여서 그 빛깔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서슬퍼런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자연에서 찍은 어떤 것들을 캐치한 화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압도하는 화면들이 많죠. 군데군데. 그 홍경표 촬영 감독이 아이맥스 카메라로 이거를 찍었는데 제가 레버넌트 같다는 거는 그런 광야에 던져진 인물의 매소한 그런 상황들을 펼쳐놓고 찍어주는 장면들이 있고 중요한 전투 장면이 나오잖아요. 폭설에서 이제 초반에 오프닝의 전투인데 그 전투를 어떻게 찍었느냐도 영화 톤하고 직결이 되죠. 네, 전투 씬까지 이어지는 게 광활한 어떤 거에서 보여주는 스펙타클들을 보여주는 쪽으로 작동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거기서 어떤 계기로 각성을 해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리 오부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그 중간 과정은 이제 첩보물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건 거죠. 네, 이게 원래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중심으로 한 K-pop 무비로 만든다면은 K-pop 무비는 일단 계획이 있고 그게 플롯이 돼서 계획대로 뭔가 착착착 이렇게 가는 재미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사실에 근거해 보이는 게 그게 아니라 계획대로 안 되는 거의 연속이잖아요. 시행착오, 그다음에 천신만고 끝에 사막을 건너서 폭약을 구해왔는데 그 폭약이 결국 터지는 사건은 되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거나.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그때 독립군들이 그랬겠구나. 제대로 된 실패조차 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끝까지 하려던 바를 해서 실패라는 결과를 받아보는 일도 너무 드문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거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K-pop 무비 시계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뭔가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구성이면 뭐 박진감 넘치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쵸. 장애물이 등장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어떻게 멋있게 혹은 고결하게 돌파해 나가는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마련인데